네, 안녕하세요.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자, 오늘 조금 골 때리는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연구 설계 요령인데, 이거 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죠. 왜 고민을 하느냐? 이게 논문의 시작이거든. 논문의 출발입니다. 출발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연구 설계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물론 이제 따지고 보면 연구 설계를 하기 위해서 철저한 뭐가 돼야 됩니까? 이거 제가 한번 문제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논준모 연구소 TV의 강좌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저 양반이 뭘 저렇게 주장을 하는가에 대해서 약간 눈치를 좀 채셔야 되는데,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연구 설계 정말 중요하고, 제가 또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논문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논문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연구 설계에 앞서서 반드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 거죠. 뭐겠습니까? 강좌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선행연구조사입니다. 선행연구조사. 제가 하물며 선행연구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선행연구라고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구장창 이야기를 해 왔었어요. 강좌에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 강좌를 하면서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분명히 논준모 연구소 TV는 뭐를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소다? 뭐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강좌 TV 프로그램이다? 바로 논문을 위한 거죠. 그런데 요즘에 논문에서 가설 검증을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분석 기법이 통계 분석이거든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많이 쓰이죠. 왜? 소프트웨어가 발달을 했고, 또 이 세상 자체가 빅데이터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통계학 강의를 하자고 하는 건지, 말 그대로 논문을 쓰기 위한 논리 강좌를 하자고 하는 건지, 글쓰기 강좌를 하자는 건지, 저도 사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논준모 연구소 TV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엑기스 콘텐츠는 뭐다? 바로 논문에 대한 논리 구조입니다. 논리 구성. 그래서 논문을 작성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통계 분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통계 분석과 관련된 강좌도 많이 다루고 있다. 하지만 통계학이나 수학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논문을 쓰시는, 통계를 잘 모르거나 수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통계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통계학으로 너무 빠져버리면 논문이 보이질 않아요. 숫자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논리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 논리 구성에 있어서, 논리 구성을 함에 있어서 논리 구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자기의 연구 문제를 던지고 그걸 이제 검증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위한 가장 객관적인 연구 설계를 할 필요가 있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설계. 이 연구 설계를 했다라는 것은 바로 연구 문제를 던졌다라는 소리입니다. 연구 문제를 던졌다라는 것은 자다가 갑자기 꿈에 돌아가신 고조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연구 문제를 이걸로 한번 던져보아라 하고 꿈이 딱 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구 문제로 던지겠다, 이렇게 논문에다 그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네, 세상에 저런 사건이 터졌네, 저걸로 논문 써야지, 이렇게 연구 문제를 던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에 대한 제기, 연구 문제 제기 자체가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자,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거죠. 연구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자, 이 연구 문제가 갑자기 던져져서 나오면 안 되고, 철저한 조사에 의해서, 이 조사는 어떤 조사? 선행연구조사죠. 선행연구조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선행연구 안에는 문헌고찰까지 포함된 겁니다. 문헌고찰.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조사들 뭐 이런 거 다 포함된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선행 연구의 범위를 좀 여러분들이 좀 한정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이 선행 연구 뭐 예를 들어서 서점에서 파는 뭐 잡지 아니면은 오늘 아침에 본 신문 아니면은 뭐 주간지 뭐 이런 것까지 뭐 소설 이런 것까지 다 문헌고찰이나 선행연구에 포함시켜야 될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선행연구라는 건 선행연구 논문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주가 그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행연구 조사에 의해서 연구 문제가 제기되어야 하는데 요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추론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추론에 의해서 연구 문제가 제기되어야 된다. 또는 이거는 이제 제가 지어낸 말인데 요새 많이 학교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관점의 변환. 이게 뭔 개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관점의 변환에 의해서 연구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 또는 추론과 관점의 변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연구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주로 추론에 의해서 제기되는 이 문제, 요때 들어가는 이 추론의 방식이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제가 수많은 연구를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결론을 지어 보니까 대부분의 한 7-80% 정도는 이 추론이 굉장히 연역적이더라. 이 말이죠. 굉장히 연역적이더라.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왜 제가 연역적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냐면 나중에 이걸 풀어요. 어떻게 푸느냐? 검증을 하죠. 분석을 한단 말이죠. 자, 분석에서 나온 요 결과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석을 하겠죠?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귀납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때 이거 가지고 논문을 쓸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연역적으로 던지고 해석은 귀납적으로 한다. 이게 뭔 개짖는 소리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담을 받으시러 저를 찾아오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게 뭔 의미가 있는 소리일까를 한번 제가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연구 문제는 연역적으로 제기를 하고 해석은 귀납적으로 한다. 한 7-80%가 그렇더라. 이게 뭔 개소리지? 요거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혹시나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러 오시거나 뭐 분석을 하러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때까지도 이 문제를 못 풀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제가 왜 이거를 숙제로 내드리냐면 이거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또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관점의 변환이라는 것은 어떤 시각의 변환입니다. 시각은 연구 대상과 많이 관련이 되어져 있죠. 자, 이 부분도 뭔 개소리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블로그의 동영상이나 또 유튜브의 동영상을 많이 보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막 이런 설명을 해놨어요. 이런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제를 푸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하튼 연구 설계를 하게 되죠. 연구 설계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연구 설계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될까요? 이 연구 설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연구 문제가 있어야겠죠. 연구 문제. 자, 요거를 조금 아카데믹하게 표현한 것이 연구 가설이 되고, 하이포테시스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H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연구 문제는 이제 뭐뭐 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연구 가설은 뭐뭐일 것이다 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추상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연구 문제가 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연구 가설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 연구 도구. 이게 이제 뭐 과학적인 실험이면 말 그대로 뭐 비커라든지 무슨 뭐 현미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도구를 말하는 거고, 이제 그런 도구가 주로 이제 연구 도구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실험 도구. 그렇죠. 실험 도구.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통계 분석을 하겠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설문지를 구성을 해가지고 돌리겠다. 그러면 설문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 구성 체계에 대한 측정 도구, 또는 어떤 사람이 도구가 될 수도 있죠. 뭐 인적 도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보면 데이터 분석을 한 거는 대부분 다 측정 도구라고 이름을 많이 적어주죠. 뭔가를 이제 측정을 한다.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의 생각을 측정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물학 논문을 쓰는데 생물학을 뭐 환경공학을 뭐 환경미생물학을 하기 위해서 어떤 토양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뭐 세균 같은 것들, 뭐 방성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현미경으로 보려고 할 때, 각종 사용되는 그 토양이라든지 현미경이라든지 그 현미경을 보이게 하는 어떤 화학약품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가지고 측정 도구다라고는 잘 하지 않아요. 그냥 실험 도구 또는 연구 도구 이렇게 하죠. 근데 내가 정확하게 어떤 용어가 쓰기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연구 도구로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연구 대상이 있겠죠. 연구 대상. 4번이 뭐냐면 분석 방법이 있겠죠. 분석 방법.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하나 더해서 주로 이제 이 가설이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게 드러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설을 다 읽어봐야 이 연구자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알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읽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일반인이 아니에요. 논문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대중한테 뭐 흥미와 재미와 뭐 스릴과 서스펜스를 뭐 느끼게 해주려고 적는 그런 글이 아니고,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주로 보면. 그래서 전문가와의 교신 또는 공유, 이걸 위해서 쓰는 게 논문인데, 따라서 아무리 전문가다 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는 독자, 여기 독자는 이제 전문가죠. 독자로 하여금 좀 빨리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뭘 하느냐, 모형을 그려줍니다. 연구 모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구 모형하고 가설하고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연구 설계를 해주면 뭐가 좋다? 읽는 독자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한 방에 이해를 할 수 있다. 모형을 봐도 한 방에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특히 인과관계 모형. 어떤 거냐면 이제 어떤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모형이라든지 아니면 분류를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그런 모형들이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인과관계 모형은 그림으로 나타내줬을 때 정말 감사함을 느낍니다. 단 잘 그려야죠. 이게 모형이 어느 정도 약간 약속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일을 좀 지켜서 모형을 잘 그려주면 가설을 읽지 않아도 가설이 눈에 보이고, 도구를 보지 않아도 도구가 눈에 보이고, 대상을 보지 않아도 대상이 눈에 보이고, 분석 방법을 적지 않아도 분석 방법이 눈에 보입니다. 그 정도로 모형이 나타내주는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단순한 그림이 아니고 이 모든 정보를 다 이 모형 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설계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특히 인과관계 모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과관계 모형이 실제로 지금까지 나오는, 아마 여러분들 논문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뭐 느낌일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는데, 뭐 그런 논문을 좋아해서 그런 논문을 자꾸 검색하다 보니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이게 차지하는 전체 논문에서의 비중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한 50%는 넘는 것 같아요. 많을 때는 한 80%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인과관계 모형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과관계 모형 위주로 많이 설명이 되고, 여러분들이 논문을 막 설계를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인과관계 모형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것이 있죠.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별도로 또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한번 접고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